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습니다. 환율과 집값, 가계대출 등 외환과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장에선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조가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통화정책 방향문만 보더라도 금리 인하 기조라는 문구 자체가 삭제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까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의 급증이 금통위원들의 금리 인하 결정을 가로막았는데 이번엔 환율 급등 그리고 물가 재상승 리스크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경기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고 가계부채 등 금융불안 요인은 여전해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직전 문구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인하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이제는 인하를 할지 말지를 보겠다는 더 매파적인 시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 금리 상황을 예상한 금통위원 6인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인하와 동결이 3대3으로 절반씩 갈렸습니다. 금통위의 금리 인하 목소리는 점차 작아지고 있고요. 또 인하를 예상한 위원들도 경제 성장 리스크에 상하방 리스크가 공존하고 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전개를 고려해서 가능성은 열어두자 정도의 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동결이 장기화하거나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이창용 총재 발언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번에 논의를 할 때 현 시점과 3개월 뒤 전망을 얘기할 때 금통위원 중에서 어느 분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를 근거로 볼 때 현 시점은 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 발언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최근 국민연금을 이 고환율을 막기 위해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고환율과 관련해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재 레벨 자체가 높은 수준으로 보는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또 금융 불안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진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쏠림의 원인 중 하나로 서학개미의 환전 수요를 꼽았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화만 유독 절하되고 있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현재 외환시장에서 세 가지 우려사항도 짚었는데요. 시장 자체의 쏠림과 더불어 고환율이 향후 고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또 환율 상승으로 수혜와 피해를 보는 위너와 루저가 나타날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AI 관련주 등 자산시장 버블 논란도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더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협의체를 만들어 동원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 총재는 국민연금이 선제적으로 환해지를 하는 것은 국민 노후자산 보호 조치로 봐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정한 환해지를 통해서 환율 절상과 절하에 따른 변동성을 줄여서 오히려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또 이는 정부의 입장을 좀 적극 옹호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한은이 제시한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를 올렸다는 점이었죠.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8월보다 0.1%포인트 오른 1.0%로 제시가 됐습니다. 연초만 해도 1.5%였던 전망치는 지난 5월에 0.8%까지 낮아졌다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내년 성장률은 1.8%로 제시돼서 잠재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이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자, 물가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물가는 고환율과 날씨 등의 영향으로 이전 전망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고환율이 지속되고 또 내수 부진 완화 등으로 이 물가 오름세가 경제 성장률보다 더 큰 폭으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어제 이사회에서 합병 교환 비율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늘은 팀네이버 두나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양사가 시너지를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겠다는 겁니까? 일단 키워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키워드를 보면 글로벌 플랫폼, 그리고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입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에 웹3와 AI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강조를 했고, 송시영 두나무 회장은 두나무 혼자보다는 네이버와 함께할 때 글로벌 경쟁력이 커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회사가 가진 플랫폼, 결제, 그리고 디지털 자산 역량을 묶어서 세계에 없는 AI, 웹3 융합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이 관련해서 이 의장 그리고 송 회장 발언 들어보시죠. 두 회사가 힘을 합쳐서 한번 세계에 없는 AI와 웹3의 융합이라는 저희만의 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기획과 이런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은 약 100조 원, 서클은 약 25조 원 수준입니다. 이 시점에 두나무,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고 시너지를 낸다면 기술력, 신뢰, 고객 기반 모두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두 회사가 가진 플랫폼, 결제, 가상자산 역량을 한데 모으겠다는 겁니다.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앞서 말한 이제 AI 그리고 웹3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투자인데요. 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GPU, 인프라 투자와 스타트업 등 인재를 우선하겠다라고 했고요. 10조 원은 최소한의 규모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관련해서 최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AI, 블록체인, 웹3 분야에서 기술 인재를 키우고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며 유망한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네, 또 관심을 모으는 게 나스닥 상장과 디지털 자산 정책이 어떻게 이어질지입니다. 이건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일단 나스닥 상장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이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옵션으로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재원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화코인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성장 여지가 크다며 이미 기술적 준비를 해두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원화 입금, 또 네이버 페이, 관계사 협업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엮어서 원화 코인 도입을 앞당기고 이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주가를 보면 어제 올랐던 부분을 오늘은 다 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업비트 해킹 이슈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도면 주주들의 반응 사실상 시큰둥하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큰 방향은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현재 이제 AI 분야에서는 이미 글로벌 빅테크들이 치열하고 또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역시 바이낸스 등 해외 대형 거래소들이 한국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어서 어떤 차별화 전략을 내놓을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새벽 불거진 업비트의 445억 원 해킹 사고도 투자자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여부도 큰 관심사인데요. 청구 규모가 1조 2천억 원을 넘으면 이번 합병이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두나무 쪽의 주주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최수연 대표 역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양사 비전과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신뢰 형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LG그룹이 전자와 화학 CEO를 동시에 전격 교체하는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7년 만에 조주원 LG전자 사장도 4년 만에 세대 교체를 위해 물러났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장슬기 기자. 네, LG그룹이 고강도 인적 쇄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LG전자와 화학 CEO를 동시에 교체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난 7년간 LG화학을 이끌었던 신학철 부회장은 미래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세대 교체를 위해 용퇴했습니다. LG화학의 새 CEO에는 김동춘 첨단소재사업본부장 부사장이 발탁됐습니다.
당초 부회장 승진 여부가 관심이었던 조주환 LG전자 사장은 전격 교체됐습니다. LG전자 CEO를 4년간 맡아오다 세대 교체를 위해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신임 LG전자 사장에는 류재철 HS 사업본부장이 선임됐습니다. 류재철 사장은 1989년 금성사 가전연구소로 입사해 CEO까지 오른 기술형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LG전자의 생활가전 사업을 글로벌 1등으로 올려놓은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켜낸 1등 DNA를 전사로 확대하겠다는 게 LG전자의 구상입니다. LG전자는 조직 개편을 통해 글로벌 가전을 강화하는 해외 영업 담당을 신설하고 로봇 개발 연구 강화를 위해 HS 로보틱스 연구소도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놓고 여야와 정부가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45%인 최고세율을 얼마나 내릴지를 놓고 25% 안과 30% 안에 대해 이견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양현주 기자 연결합니다. 양 기자, 현재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 위해 일부 의원들끼리만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여야 간사, 기재위 차관 등 일부만 참석하는 소소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함인데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소소위는 오전 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한 차례 정회했습니다. 오후 의원총회와 본회의 일정이 줄줄이 진행된 영향입니다. 조금 전부터 다시 소소위가 진행되며 현재 45%인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얼마로 내릴지를 놓고 줄다리기 중입니다. 네, 최고세율 25%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레 30% 안이 부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당정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인하하는 데 사실상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전날 일부 여당 의원들이 다시 30% 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주주에게 30%, 일반 주주에게 25%로 세율 차등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이 최고세율을 다시 번복하면서 야당도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박수영 기재위 야당 간사는 이날 오전 소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는 여당의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의원은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어 각 당 원내대표한테 가서 당의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대로라면 아무래도 오늘 내 합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몇 %인지 정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며 오늘 안에 합의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역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 쪽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며 변화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선 증세 기조를 보이는 정부가 부자 감세 비판까지 직면하자 부담감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재위에 따르면 정부 아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조정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보다 연간 2천억 원, 25%로 조정하면 연간 4,600억 원가량 세수가 감소합니다. 이 소소위는 내일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합의하면 기재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합의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부안이 그대로 상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우리 동네 집값 시간입니다. 지난주 상승폭을 확대했던 서울 집값이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18% 오르며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른바 한강벨트 주변 핵심 지역들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용산과 성동, 동작, 송파의 상승률은 지난주와 비슷했고 경기 과천, 또 분당은 또 용인 수지는 과열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리와 수원, 권선구는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주춤하고는 있지만 여전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이번에는 올해 들어 얼마나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이번 주까지 아파트값이 10% 이상 오른 것은 무려 9개에 달합니다. 특히 송파구와 성동구는 상승률이 20%에 육박했습니다. 경기도 과천과 성남 분당 역시 누적 상승률이 2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반년도 안 돼서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달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이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자 달러 파킹 ETF의 수익률이 주식형 펀드 못지않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향방이 우리 환율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파킹 ETF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초단기 상품인 만큼 사실상 연수익률이 3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품인데요. 최근 달러 파킹률 수익률이 굉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파킹형 ETF들 요새같이 이제 좀 조정장이 오면은 주식해서 좀 빼다가 잠깐 맡겨놓은 용도로 많이 쓰시는데요. 최근에 좀 통계를 살펴보면 이 파킹형 ETF 가운데 상위권 상품, 여기서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나 미국 달러, 소파 금리 액티브 같은 달러 자산형 파킹형 ETF들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3개월 수익률이 6%, 그리고 6개월 수익률이 9%를 넘겼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미국 S&P 500 수익률이 10%를 조금 넘겼다는 걸 감안하면 높은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국내에도 이제 채권 금리형 ETF, 국내 ETF들처럼 우량 회사채나 금융채에 투자한다는 건 동일합니다. 미국에 있는 채권에 투자한다는 게 차이입니다. 국내 채권 금리형 ETF들의 3개월 수익률은 0.6%, 또 6개월 수익률은 가장 높은 상품이 1.6%, 1.4%대입니다. 달러 자산 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8에서 9%포인트까지 벌어진 건데요. 현재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다는 게 수익률 차이의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차이를 더욱 키운 게 환율입니다. 지난 6월 대선 이후에 하락했던 환율이 9월 말부터 계속 올라서 1,500원대에 근접하면서 환차익 역시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등 순자산이 비교적 큰 상품에는 6개월간 약 2,600억 원 수준의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가 고환율 잡기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환율 레벨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파킹 ETF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가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율 변동성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까지 환율이 1,400원대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이 환미 관세 협상에 따라서 연간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여건이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인공지능 거품론에 따라서 미 증시의 조정이 오면서 달러로 대표되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순매수액만 43조 원에 달하는 서학개미의 미 증시 투자가 이 달러 수요를 강력하게 새롭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미국의 단기 유동성 경색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미국 단기 자금 시장 금리를 보여주는 레포 금리 지금 보시는 게 그래프인데 이 빅테크 AI 비트로 시끄러웠던 지난달 말에는 미국의 연준 정책 금리를 넘어서서 4%를 넘겼습니다. 조금 11월 들어서 진정이 되다가 다시 좀 4%를 보이고 있는데 이 소퍼 금리가 단기간에 튀었다는 거는 시중에서 달러를 웃돈 주고 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은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뭐 조금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꼭 넘기지 말란 법도 없기 때문에 이 당국의 구두 개입이 나서면서 하방 압력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환율에 대한 상하방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다음 달 결정되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향방이 관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다음 달 9일에서 10일 미국 FOMC에서 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텐데요. 이 동결로 정쳐지다가 다시 인하 가능성이 80%대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다음 달 연준의 양적 긴축이 중단이 되고 금리까지 더 내려가면 달러 대비 원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일본 중앙은행도 다음 달 19일에 금융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새로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이후에 재정지출 확대가 좀 엔저를 자극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 BOJ도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부영 현대경제연구원 이사와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이사는 환율이 특정 이벤트에 따라 변동폭이 클 수가 있지만 미국 금리는 내리고 일본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 환율은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들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고 약국을 편하게 이용했던 소비자들도 불편이 예상됩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약까지 집으로 배송받는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약물 오남용 우려와 약사법 등의 한계로 비대면 진료 주축 중 하나인 약 배송은 어려워진 상태. 이에 닥터나우는 자체 도매상을 통해 약국에 약을 공급하고 환자가 찾는 약의 약국별 재고를 실시간으로 플랫폼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약사계는 반발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사업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이 도매상을 설립해 자사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 우선 노출 혜택을 주는 신종 리베이트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업계는 반발했지만 닥터나우 방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가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부터 자체 의약품 도매 사업은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의약품 도매업을 이용하면서 아무 불법 행위나 이슈가 없었고 작년 국감에서 심지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 행위가 없다를 공식적으로 확인도 해주었고 이용자들이 겪을 불편이나 이런 면에서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고 벤처기업협회는 해당 법안이 혁신기업을 불법으로 낙인 찍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의 새로운 시도를 막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와 정반대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민간 기업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을 주도하면서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이 혁신 기업의 성장을 꺾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미래도시의 표준 모델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AI 기반 도시 운영, 디지털 트윈,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수변 녹지와 생활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도시, 서울이 먼저 이 미래도시의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